여러분 스페인 독감 아세요? 알고 계셨어요? 스페인 독감? 가장 많았던 답이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아니 세상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었어? 아니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 아니 세상에 지금이랑 이렇게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 참여자분들의 반응이었거든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감상에 포함되어 있던 거,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서 스페인이 발병지인 줄 알았다 라는 반응 정말 많았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게 S땡땡님의 그 글인데 이것 외에도 스페인이 발병지가 아니었어? 이것에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된다면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시작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근데 이게 과연 종식이 될까라는 의문도 이젠 좀 들고요.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애초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 동물에게서 이제 인간으로 옮아져 온 질병이라는 것인데 인간이 이렇게 지구를 차지하고 사는 한에서는 동물과 인간이 무슨 완벽하게 격리 상태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동물의 터전을 밀어내면서 인간이 확장을 해오고 문명을 세워온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편리함이 다 거기서 오는 건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동물들과 인간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저를 홀로그램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되게 홀로그램 같거든요. 홀로그램이 뭐야? 되게 그 온라인상의 바이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세요? 여러분 사실 구독자들 다 막 AI 아니야? 알고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여러분의 성토, 한탄, 호소, 뭐든지 우리 함께 같이 좀 수다를 좀 떨면서 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계월입니다. 리디북스와 함께하는 온라인 독서 모임 오늘 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3달 동안 저랑 열심히 같이 책 읽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그동안의 우리의 주제였던 코로나19라는 주제의 마지막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코로나19와 똑 닮은 스페인 독감을 탐구하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 전에 제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죽음의 청기사입니다. 저희 지난번이랑 지지난번에도 했던 것처럼 오늘 책에 대한 개관을 먼저 좀 간략하게 해보고요. 여러분이 북클럽에서 의견 주신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이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인데 진짜 독서 모임 같은 정말 이만한 독서 모임이 없죠? 온라인으로 하지만 정말 진지한 독서 모임의 열정이 느껴지는 겨울서점 리디북클럽 온라인 독서 모임 마지막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이번 북클럽 3개월 동안 진행되는 북클럽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죽음의 청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책들, 그러니까 과식의 종말이나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의 경우에는 조금 간접적인 부분들이랄까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건너가면서 일상 속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어서 선정을 했던 책들인데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는 이 코로나19라는 주제를 좀 정면 돌파해보는 그런 책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지나지 않고서는 코로나19를 좀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나서 관조적으로 이걸 분석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책들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책들이어서요. 코로나19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책이 아닌 정확히 100여 년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책을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을 한번 관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정을 했던 것이에요. 이 죽음의 청기사라는 책의 저자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로라 스피니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 겸 소설가입니다. 의과학사, 신경과학 등 좀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는 논픽션 작가라고 하고요. 여기저기 기고를 많이 하셨어요. 네이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코노미스트, 가디언 등등 굉장히 유명한 주요 저널에 기고를 하는
아주 능력 좋은 저널리스트 겸 소설가이고요. 이 책은 이 로라 스피니가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쓴 책처럼 보여요. 이 죽음의 청기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페인 독감, 100여 년 전에 인류를 덮쳤던 이 감염병을 가장 정밀한 현미경부터 가장 높이 뜨는 드론 카메라까지 다 써서 정말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직조를 해낸 아주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뭐 언론 보도, 누군가의 어떤 기록, 아니면 어떤 그 당시의 과학적인 분석, 당시의 문학 작품이라든지, 그리고 학계에서 최신 어떤 과학적 성과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종합 보고서를 만든 그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개 방식도 굉장히 큰 이 드론 카메라로 보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쑥 내려가요. 쑥 들어가서 갑자기 어디 미국 뉴욕의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의 삶에 쑥 들어갔다가 또 터키의 상황에 쑥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떤 사건과 작은 그 지역에서의 각 국가에서의 대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말 뭐랄까요? 종횡무진하면서 말 그대로 종으로 횡으로 정말 종횡무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전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책의 중요한 의의이자 이 책이 목표로 했던 바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런 것으로 보여요. 스페인 독감이라는 사실은 매우 거대한 사건이, 여러분 스페인 독감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뒤에서도 할 건데, 스페인 독감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은 감염병 사건이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각보다 우리의 기억 속에 그렇게 선명하게, 혹은 우리가 배우는 어떤 내용 중에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사실 그 시기가 제1차 세계대전과 겹치기 때문이거든요. 이 세계대전이 너무너무 또 큰 일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는 이제 좀 관심이 부족했거나 연구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기억이 부족했거나 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전쟁은 매우 그 양상이 뚜렷한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촘촘하게 남아있고, 누가 왜 죽었는지, 어떤 경위로 어떤 지역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가 비교적 정확하게 연구가 되는데, 100년 전의 감염병이면 얼마나 그때 당시의 의료 수준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지금과는 격차가 있다 보니까 기록이 되기도 쉽지 않았고 연구가 되기도 쉽지 않았고 대응을 하기도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는지, 당시에 정확하게 누가 환자였고 누가 아니었는지조차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이 스페인 독감이 기억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 스페인 독감을 치러야 했던, 겪어야 했던 사회적 약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의 어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그냥, 그러니까 전쟁 피해자로조차도 기록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잊힌 사람들 의 어떤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기록물로서의 목표 같은 것을 이 책이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면, 이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근데 우리가 지금 코비드 가운데 있어서 이것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처럼 스페인 독감에 대한 전반적인 상도 사실은 100여 년이 흐르면서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페인 독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 저자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있었던 팬데믹 수준의 이 감염병 중에서 조금 총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의미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스페인 독감을 다루는 그런 책이라는 의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이 북클럽 참여자분들께 던졌던 질문에 대한 참여자분들의 대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언제 알게 되었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 스페인 독감 아세요? 알고 계셨어요? 스페인 독감? 가장 많았던 답이 뭐였냐면요. 몰랐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병이었다니 너무 놀라웠다. 이게 가장 다수의 답을 차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읽어드리면, 홈땡땡님,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질병이 인류 역사상에 한두 번 있던 일도 아니고 어렴풋이 스페인에서도 큰일 한 번쯤은 있었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수땡땡님, 스페인 독감은 이번 책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전 인류를 휩쓴 질병이라고 하면 패스트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패스트보다 나중에 발병된 질병이고 스페인에서 시작한 질병도 아니며 패스트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땡땡님, 전혀 몰랐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다. 땡땡님, 판타지 장르 같은 책의 표지에 기대했던 것도 잠시 1918이라는 숫자가 품고 있는 겹겹의 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헤칠 때마다 어마어마한 참상과 사망자 수 앞에서 침묵해야 했다. 이 책으로 스페인 독감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었기에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이제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들어는 봤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번에 터지면서 처음에 뭐 우한 폐렴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었다 카더라. 언론 기사 같은 데서 뭐 스페인 독감 이렇게 한두 줄 정도 남아 그런 게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2천만 명이 죽었다고요? 이런 어떤 반응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세히 알지는 못했던 그런 사건임이 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평소에 관심사 때문에 스페인 독감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유땡땡님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을 전공을 하셨대요. 그래서 바이러스 파트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공부하고 그렇게 배운 바이러스들 중 하나가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 당시 공부하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 알게 됐을 때는 단순히 학문적으로 그냥 바이러스는 뭐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번식하지 정도를 공부했지 이게 사회경제적으로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는 공부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 1, 2차 대전에서 사망한 사람들 수보다 많은 사망자를 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는 벌목을 방지해서 그러니까 사망자가 많이 나서 벌목을 방지해서 심지어 지구의 기후적 환경마저 바꿨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됐을 때 바이러스의 존재의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이제 독감이었는데 그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당연히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놀라워하신 반응이었고요. 의료계에 종사하셨던 분의 이제 리뷰도 있었어요. 지금은 쉬고 있지만 어쨌거나 의료인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스페인 독감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생물에 대한 거, 바이러스에 대한 것만 좀 그냥 배우는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비슷하게 사회경제적 맥락에서는 좀 놀라웠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제 땡땡땡님은 세계사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세계사에 관심이 많고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알고는 있었고 학교 수업에서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스페인 독감은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인류사 관점에서 매우 큰 사건임을 알게 되었다. 오래 전이기도 했고 사상자 수를 알고 있어도 크게 와닿지가 않았었나 보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각 나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우리나라만 사망자가 한 14만 명 정도 있었다고 제가 책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의 통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사건이고 없을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라는 이제 측면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도 진하게 느껴졌고 보내주신 분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놀라워하시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 참가자분들께 드렸던 두 번째 질문은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 닮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반응이 뭐였냐면 너무너무 닮았다
라는 것에 또 놀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아니 세상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었어? 아니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 아니 세상에 지금이랑 이렇게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 참여자분들의 반응이었거든요. 태땡땡님,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문제가 다시 반복된다고 느꼈다. 이 책을 읽고 닮은 듯 다른 점이 많고 나아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년 전 비슷한 사건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대응과 반응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이 놀라웠다. 가짜 뉴스부터 이기적인 행동까지 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좀 집단 회복력이 잘 작동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분도 계신데, 사실 책에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언급이 되거든요. 서땡땡님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도 일본에 비해 큰 사상자가 발생했다.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약자들이 제일 먼저 전염병의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코로나19의 지금 상황을 겹쳐 보이게 한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그 당시에 혐오 감정 같은 부분들이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느땡님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공통점은 심한 외국인 혐오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페인 독감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결핵은 유대인병 혹은 양복쟁이병으로 알려졌고, 1919년에 소아마비, 대서양 연안 도시에서 소아마비가 퍼졌을 때는 이탈리아계 사람들한테 또 혐오의 감정이 발생을 했었던 이야기를 보고, 지금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사실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연상이 되면서 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굉장히 강해진 그 사회적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분도 계세요. 소땡님. 닮은 점 첫 번째, 발병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점. 닮은 점 두 번째, 감염 경로. 세 번째, 증상. 그리고 둘 모두 잠복기와 무증상자가 있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상당히 비슷해요. 이게 호흡기 질환이고 후각의 교란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다른 점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과학적 대응 능력.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예상하실 수 있으시죠. 두 번째는 지속 기간. 세 번째는 인류의 대응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셨고, 홈땡땡님은 무지로 시작해서 감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밝혀진 점과 책임을 서로 남에게 돌리고 있는 거. 비록 공포와 무지에서 시작했어도 보편적인 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세상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들이 닮은 것 같아요. 좀 다른 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노년층 분들도 백신과 마스크 등이 빠르게 보급되는 점이 다르고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감정이라든지 기본적인 대처,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닮은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점은 이제 그 사이에 인류가 많은 것을 발전시켜 왔잖아요. 과학적으로 큰 발전이 있었고 우리에게 어떤 대응 능력이 생겼고 국가 단위의 어떤 대처 방식을 알게 되었고, 사회적 의료 체계도 스페인 독감 이후에 좀 정립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있는 의료 체계가 스페인 독감 때처럼 그냥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닮기도 했고 굉장히 다르기도 한 그런 질병이었다는 점을 대체적으로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되게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좀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좀 인상적이었어요. 헬땡땡님께서 2020년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책에서 언급하는 그 시대의 문학 배경과 닮은 점이 있어 흥미로웠다.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분이 인용해 주신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당시 문학계의 침묵일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닥치는 대로 일어난 폭력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졌다고 그들은 설명한다. 이 부분을 이제 인용을 해주시면서 무기력과 우울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질병은 여러 곳에 상처를 남긴다. 이제는 전염병을 막는 행위의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 방역 또한 필요한 지점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적응이 된 것 같으면서도 뭐 괜찮아 했다가 뭔가 마음 한켠에 그래도 익숙해졌고 적응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잖아요. 다들 어떤 허전한 마음의 어떤 구멍을 느끼는 것 같고, 이것이 당연히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이 줄고 경제 활동이 힘들고 그런 부분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일상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우울함, 허무함 같은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100여 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더 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수업도 화상 수업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내 이웃이 계속 아프고 근데 만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전쟁 중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이 책처럼 서술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워낙 이 책이 이 감염병에 대한 너무나 총체적인 어떤 분석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첫 파트는 뭘로 시작하냐면 앞부분에 감염병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짧게 다루고 있긴 하지만, 감염병이 이제 인간이 모여 살면서 정착을 하면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계속 돌아다녔을 테니까 소규모로. 이제 그래서 뭐 기원 전의 그 감염병으로 추정되는 어떤 그 고대 그리스의 어떤 감염병으로 추정되는 뭐 이런 거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들어갈 것이다 혹은 뭐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 책을 읽는 의의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좀 이렇게 관조하는 어떤 시각을 다른 책에서 빌려와 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또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요. 어떤 답이 있었냐면 라땡땡님, 객관적인 상황 설명으로 첫 시작을 하고 전 세계로의 확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방역의 성공과 실패 사례, 백신 개발과 접종, 이를 방해한 안티백서와 가짜뉴스, 극단의 상황에서 나온 혐오 감정,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죽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생활고를 겪은 취약계층들, 휴대폰이 없어 식당 이용이 힘든 사람들, 배달원과 택배기사, 그리고 차별금지법,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산, 기후재난, 최전선에서 싸워주신 의료계 종사자들, 코로나 상황을 위로하기 위해 노래를 만들고 부른 가수들, 친구들을 만나 노는 것을 포기하고 마스크를 잘 써준 아이들, 그 외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모든 사람들, 마지막 장에는 종식이 들어갔으면 한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목록들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코비드의 상황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다른 것도 좀 읽어봐 드릴게요. 앙땡님, 코비드로 인해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변화만 생각하더라도 의료 체계의 붕괴를 위협받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된 이들의 제주행과 명품 보복 소비가 있었고, 백신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말로만 듣던 4차 산업혁명은 오히려 코비드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며 현실이 되었고, 원격 수업, 원격 회의가 당연한 세상이 되었고, 조만간 메타버스가 현실을 압도할 것만 같다. 어쩌면 이 책처럼 한 권의 책을 쓴다면 1000페이지가 훌쩍 넘는 대서사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긴 책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몇 분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기록을 굉장히 다양하게 세세하게 많이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S땡땡님,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코로나19에 대해 기록한다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자각한 현상을 꼽고 싶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가장 변한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착취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이 활동을 적게 하면서 생태계가 웃는 모습을 보며 반성을 많이 하게 됐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 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집단 감염, 영국 봉쇄령, 미국 대통령 살균제 발언, 도쿄올림픽 연기 등등. 근데 이게 실제로 보고 겪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게 새삼스럽게 안 믿기기도 하고 그렇다. 이렇게 수땡땡님 보내주셨어요. 정말로 이렇게 그동안 지나갔던 어떤 굵직굵직한 뉴스들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이걸 겪었다고 싶은 사실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제 방역이 잘 된 국가지만 정말 그렇지 못했던
했던 혹은 지금도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어떤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될 때 내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오싹하고 되게 약간 새삼스럽게 저도 조금 매번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깔끔하게 또 정리해 주신 분이 계세요. 소땡님. 첫 번째, 코로나19의 발원지와 유행 과정에 대한 역사적 기술. 두 번째,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 진보와 자본력 등 21세기 사회 환경. 세 번째, 유행 양상과 사회적 조치에 있어서 국가별로 나타난 차이와 국가, 인종 간의 갈등 등 사회적 현상. 너무 깔끔하죠? 이분 책 쓰셔도 되겠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책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밖의 감상들과 이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감상에 포함되어 있던 거,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서 스페인이 발병지인 줄 알았다 라는 반응 정말 많았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게 S땡땡님의 그 글인데 이것 외에도 스페인이 발병지가 아니었어? 이것에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감상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발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서 발병했냐? 사실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고 이 책에서 처음 등장하는 건 이제 미국 캔사스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한 발원지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가 발원지다라고 이제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단지 스페인에서 언론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렀던 거고, 당시 이제 강대국들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제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스페인에서는 포르투갈을 굉장히 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그런 어떤 알력 다툼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어쨌든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이 발병지가 아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렇게 큰 독감, 이렇게 큰 감염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사실 약간 묻힌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무서움, 전쟁의 위력에 대해서도 좀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다. 이런 이제 S땡땡땡님의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땡님의 감상을 보면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은 1918년 당시는 지금처럼 비행기 등으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고 편리한 시절이 아니었음에도 전쟁이라는 특이점이 겹쳐서 불과 13주 만에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페르시아처럼 사실상 강대국의 보호국 위치에 있던 나라에서도 미국처럼 근대 도시의 전형이 되었던 도시에서도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감염률이 높고 치명률도 높은 질병이 퍼져나갔을 때의 공포는 지금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다.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친 유행병임에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의아하기도 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지금처럼 뭐 해외여행을 많이 하던 사실 시기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느리게 퍼졌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 주요 그 감염병이 돌아다니는 경로가 원래는 해상이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 과정에서 전투기를 타고 대륙을 넘어다니고 이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감염병이 확산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놀라웠다, 인상 깊었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좀 살펴보면요. 소호땡님께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변화를 부정하다가, 그러니까 긍정회로를 돌리다가 변화에 피로를 느끼다가 이제는 적응해버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 심정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사실은 이 책에도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제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가고 있죠. 정말 그 이전 삶이 전생 같다. 그쵸? 진짜 가끔 옛날 사진 볼 때 좀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아이폰에서 이렇게 추억 여행 사진으로 띄워주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뭐 1년 전 오늘, 뭐 3년 전 오늘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이상해. 막 뮤직 페스티벌 가고, 제가 공연도 많이 했으니까 공연하고 뭐 강연 다니고 이랬던 게 너무 전생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이상한 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겪으셨나요? 사실 저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들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막 긍정회로 행복회로 막 돌리다가 약간 포기하고 피로감에 좀 지쳤다가 약간 적응이 된 이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좀 그런 단계를 거쳐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댓글창에 여러분도 감상을 좀 나눠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S 땡땡땡님,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된다면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시작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근데 이게 과연 종식이 될까라는 의문도 이젠 좀 들고요. 지금 막 델타 변이니 뭐니 해서 또 난리잖아요. 이게 끝이 날까라는 의문이 일단 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백신을 뭐 많이 맞아서 이게 만약에 종식이 된다고 하면 이게 끝일까? 우리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게 겹쳐져 있어서, 너무 많은 문제가 겹쳐져 있어서 사실 아까 보내주신 그런 의견들 중에도 환경에 대한 어떤 자각?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비교적 세상이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지만 세상이 정말 멈췄을 때 막 도로에 동물, 야생동물들 나오고 이러는 거 보면서 다들 좀 그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되게 신기해하고.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애초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 동물에게서 이제 인간으로 옮아져 온 질병이라는 것인데, 인간이 이렇게 지구를 차지하고 사는 한에서는 동물과 인간이 무슨 완벽하게 격리 상태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동물의 터전을 밀어내면서 인간이 확장을 해오고 문명을 세워온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편리함이 다 거기서 오는 건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동물들과 인간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연 코로나19 말고 우리 지금 이 코비드 말고 다른 바이러스들을 또 만나게 될 가능성이 과연 없을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없다고 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이 정도의 문명을, 동물을 밀어내고 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이 또 없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 빙하는 계속 녹고 있고, 빙하 녹으면서 옛날에 있었던 바이러스 같은 게 또 나오면 어떡해? 물론 이제 거기 방문하는 연구원들은 대단히 그 철저하게 미생물이나 어떤 생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몰라, 난 너무 걱정돼요. 나는 모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모습을 되찾고 싶어 하겠죠, 다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하게 어떻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습으로 따지면 코로나 이전의 모습. 근데 저는 이 사태가 어떤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되었을 거라는 예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돌아가고 싶죠,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 바라는 게 그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 질문. 노호땡님, 코로나19 이후 겨울님의 삶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밖에 나가지 않는 것 자체에는 별 불만이 없지만 놀이공원에 가지 못하거나 축제가 열리지 못하는 문제는 저를 참 많이 속상하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 활동량이 줄어서 근육이 다 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이 무척 안 좋아졌어요. 겨울님께 생긴 생활의 변화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도 기본적으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다른 어떤 출퇴근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변화가 적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어떤 행사들, 강연이 거의 코로나 초반에는 진짜 우르르르 다 취소돼가지고 정말 다 취소됐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리고 이제 슬슬 화상 강연으로 이제 이게 전환이 되고 온라인 강연을 하게 되고 하면서 강연을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줌의 검은 화면을 보고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되긴 했죠. 여러분 줌 강연 하면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농담을 해도 사람들이 웃질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카메라 켜시는 분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진짜 한 뭐 몇 분 정도만 카메라 켜고서 반응 열심히 해주시는데 또 소리는 다 음소거 시켜놓잖아요. 제가 강연을 하니까. 웃는 소리도 안 들리고 뭐 나머진 다 그냥 까만 화면이고. 그러니까
농담을 못해요. 그게 너무 막 허전했거든요, 많이.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끝나고 인사하거나 뭐 사인하거나 서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뭐 대화 나누고 뭐 편지도 주고받고 뭐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부산 가서 진짜 오랜만에 대면 강연을 했는데 띄어앉기로 이제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100분 정도 보시고 오프라인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몇 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띄엄띄엄 띄어앉기를 해서 꽉 차는 그렇게 강연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구청장님도 오시는 그 행사였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내가 농담을 하는데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감격스러웠어. 제가 강연할 때 항상 이제 사람들 눈 맞추고 강연을 하거든요. 보면서 강연하니까 세상이 어찌나 좋던지. 그 전까지는 그걸 실감을 못 하다가 대면 강연 오랜만에 하니까 실감이 확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유튜버니까 카메라 앞에 놓고서 혼자 잘 떠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온라인 강연 가서도 그냥 잘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대면 강연 오랜만에 하니까 와, 진짜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경우에는 직업이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하고 만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책 관련 행사들을 제가 겨울서점 유튜브에서 소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적으로 되게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맡아서 하게 됐던 측면이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뭐 이렇게 참 다행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팠죠. 이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북적북적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크게 바뀐 점, 여러분을 못 만나고 있다는 거. 그게 아마 가장 크게 바뀐 점이 아닐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집에서 책 쓰고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고 집에서 이메일 답장하고 뭐 가봤자 뭐 라디오 MBC 출근 잠깐 하고 강연 다니고 이 정도니까 이제 그 변화가 생기는 게 사실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삶에 큰 변화가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같은 분이 질문을 또 하나 주셨는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혹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겨울님께서 가장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 당연히 이제 다른 분들처럼 비슷한 생각 다들 하시겠죠. 마스크 안 쓰고 나들이도 좀 가고 뭐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 공연 보러 갈 때 마스크 안 쓰고 띄어앉기 안 하고 띄어앉기 안 하고 그냥 좀 평범한 삶을 모두가 그렇듯이 그리워하기도 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만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행사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있었던 행사가 2019년이더라고요. 팬미팅. 그때 이후로 뵌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홀로그램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되게 홀로그램 같거든요. 홀로그램이 뭐야? 되게 그 온라인상의 바이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세요? 여러분 사실 구독자들 다 막 AI 아니야? 알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인간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만나면 되게 놀라워하시거든요. 막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러시는데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가끔 이게 다 살아있는 인간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이제 농담이지만 좀 이렇게 실감이 안 난다는 뜻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재미있는 뭔가를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좀 달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100여 년 전의 감염병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방향,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독서 모임을 통해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댓글 달아주실 때 여러 가지 그런 스페인 독감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생각, 인상 이런 것들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여러분의 성토, 한탄, 호소, 뭐든지 우리 함께 같이 좀 수다를 좀 떨면서 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이 죽음의 청기사의 에필로그 부분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기억은 능동적인 과정이다. 세부 내용은 반복해서 복기해야 남는다. 하지만 범유행병의 세세한 것을 누가 반복해서 복기하고 싶어 할까?
전쟁에는 승자가 있다. 그리고 승자에게는 후대에 전해지는 무용담이라는 전리품도 있다. 그렇지만 범유행병에는 오직 완파된 자만 있을 뿐이다. 19세기까지 범유행병은 신의 행위로 간주되었다. 사람들은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세균 이론의 등장과 함께 과학자들은 원칙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1918년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어떤 한 집단, 그 점에서 힘이 있는 집단은 스페인 독감을 침묵 속에서 지나쳐야 할 이유가 있었다.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심지어 그런 공적인 침묵이 진보에는 필수적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그런 침묵 덕분에 우리가 과거의 폐허를 뒤로하고 떠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스페인 독감에 관한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을 때도 그것을 입에 올린 사람은 그 재난에서 가장 가볍게 벗어난 사람이었다. 즉, 백인에다 부유한 사람이었다. 아주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범유행병의 피해가 가장 컸던 이들, 게토나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만의 못다한 얘기를 남겨둔 상태다. 자신들의 죽음과 함께 언어까지 사멸된 소수 사람들은 앞으로도 영영 말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희생자들이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내 그것이 결국 시위와 항의와 혁명으로 분출됐는지도 모른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게토나 주변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만의 못다한 얘기를 남겨둔 언어까지 사멸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에필로그를 읽어드렸습니다. 모두의 바람처럼 이 코로나19 시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모두들 부디 건강하시고, 요새 또 그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두들 조심하시고, 백신 맞으셨다고 해도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모두들 또 빨리빨리 백신 맞으시고, 부디 건강하게 이 시기를 지나서 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리디북스와 함께한 이 온라인 독서 모임에 함께해주신 북클럽 참여자 여러분, 그리고 매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 열심히 달아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기획이 좀 재밌고 괜찮았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고, 참여하시는 분들 좀 재밌어 하셨던 것 같아서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좀 참여해 주셨던 분들 댓글로 좀 반응 주시면 제가 또 뭐 이렇게 사부작 향후 기획을 하는데 좀 참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